그럼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대구대학교 홍유리 교수님께서 국내 정치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등장 배경과 전개 양상 연구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리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 알려주신 대로요, 국내 정치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등장 배경과 전개 양상 연구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좀 프로포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약간 아이디어 단계에 좀 설익은 이야기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토론자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많이 도움을 얻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명칭은 일종의 그 자체로 하나의 특정한 장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균일한 그 특성을 지녀왔고, 그것이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라는 기점을 지나면서 조금씩 다양화되고 다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좀 짧게 짚어본다면 1988년에 이제 김동원 감독님 상계동 올림픽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엔딩 크레딧에 제시되었던 딱 한 장의 굉장히 인상적인 그 크레딧 장면이 있어요. 기획 제작 상계동 철거민, 이 단어가 이제 엔딩 크레딧이었는데, 이 영화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국내에 제작되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의 이정표가 제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도권 미디어를 대신해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 구조적 병폐를 폭로하는 최전방 저항의 기수로 활약을 해왔고요. 주로 참여 관찰적 형식 그리고 액티비즘적 성격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2000년대가 되면은 어쨌거나 이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이 그룹의 영화들은 뭐 정치에 그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왔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었고, 민주정부가 들어오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역시 그 양상의 측면에서 또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전히 주제는 날카롭지만 사적인 사례들이 등장한다던가, 뭐 자전적인 다큐, 사적인 다큐, 뭐 디어 평양이든 그 외 다양한 굉장히 뭐 B급 며느리 뭐 이런 식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 등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 영화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소재의 변화가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식도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그 미학적 탐구 역시 굉장한 발전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다양성을 함께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목하게 된 이 다큐멘터리 유형들은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또 다른 변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등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보 진영 대통령의 당선과 죽음, 그리고 탄핵 등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그 어떤 제작 환경에 대해서는 또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서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 그 그룹 안에서 제작되고 통용되던 그 분위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같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탄압에 의해서 그 제도권 미디어를 나오게 된 PD들의 합류라든가 아니면은 영화제나 뭐 피칭 등등으로 다른 활로 상영과 제작과 배급의 어떤 또 다른 활로를 찾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우리 이제 유튜브나 SNS가 강화되면서 일상의 기록이라는 마치 초기 영화의 탄생 초기에 에디슨이나 루미에르 영상처럼 짧게 일상을 찍은 것들, 즉 논픽션 장르들이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대중화되고 또 다큐멘터리가 OT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포션으로 다큐멘터리가 또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그리고 상업적인 가능성 또한 확인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2010년대 이후로 찾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 무현 두 도시 이야기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그 두 무현, 그러니까 노무현과 백무현이라는 두 정치인이 동시에 부산과 여수에 이제 출마를 하는 것을 이제 크로스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그 또 중앙에는 어떤 한 저기 화자가 등장하고 화자의 아버지가 고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동지관계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 노무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집중 조명하는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2017년에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가 나오고요. 관객이 185만 4,867명의 박스 오피스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 영화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노무현과 바보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노회찬, 6411, 그대가 조국, 문재인입니다 등등등이 나오게 되고요. 이 노무현입니다의 박스오피스 성과는 이제 뭐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근데 물론 이제 원앙 소리가 290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가 480만 정도 되는 이제 상당한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휴먼 다큐멘터리랑은 좀 또 다른 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집중 조명된 다큐멘터리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통상 독립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PD님들 계시겠지만 한 10,000명을 일단 목표로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이 중심이 된 영화들이 나름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극장 상영에서의 목표를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영화들은 아주 처음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영화들은 그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어떤 애도, 죄책감, 그리움 이제로 정말 그런 우리가 그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채워주기 위한 애도와 지지로 출발을 하게 되지만 이후에 이제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그런 처음의 마음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잠깐 다시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이걸 기획안을 만들 때가 2024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2016년부터 24년까지
제가 조사했을 때 이제 여기 보면은 다시 김대중 함께합시다부터 이후의 영화들은 뭐랄까 특히 이제 노무현과 바보들 못다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디렉터스 컷 뉘앙스가 있고 그걸 다시 김대중 함께합시다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조국 다시 만날 조국이 있긴 하나 이것도 약간 그 위에 그대가 조국에서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 그 정치인에 대한 집중이 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016년부터 24년까지 8년 동안 대략 11편이 제작이 되고요. 뭐 그걸 좀 환산을 해보면 1년에 1.5편씩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 영화들을 쭉 보니까 이거 어떻게 우선 구분할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뭐 단순하게 한번 다른 영화들이랑 비교를 해보고 또 선행 연구를 좀 찾아봤을 때 이런 부류의 영화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가? 뭐 보면은 그냥 정치 다큐멘터리 혹은 정치적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직 하나로 묶어서 연구를 한 게 제가 최근까지 봤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 보면 뭐 송환 두 개의 문과 같은 액티비즘 다큐와도 구별이 되고 인물 다큐지만 또 원앙소리 니모와 같은 휴면 다큐와도 또 구별이 되고 아카이브를 상당히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조국 다큐나 문재인, 이준석 다큐 같은 경우는 생존에 있기 때문에 그 관찰하고 팔로잉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사망하신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들을 파운드 푸티지 방식으로 결합해 놓은 스타일을 많이 차용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뭐 에세이 필름, 철의 꿈 같은 에세이 필름과도 또 구분이 되고 정치인이 중심이지만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한 30여 년간 정치인이 등장할 때는 대부분 다 비판의 대상이었지 지지의 대상으로 영화로 만들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뭐 미스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 좀 약하긴 하나 MB의 추억 같은 굉장히 풍자적이고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내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으나 미스 프레지던트는 저널리즘 다큐라고 구분할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구분을 한다면 퍼스트 레이디 같은 게 들어가겠네요. 아무튼 그런 스타일과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고발과 저항이 아니고 또 지지와 애동의 정동으로 구축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지형에 등장한 새로운 양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11편이 등장하면서 예견되지 못했던 혹은 예견되었던 이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요.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등장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영화의 박스오피스가 100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스크린 수였던 956개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요. 이 제작 과정을 보면은 이제 페이백 행사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펀드를 지원한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고 인증을 하면 티켓 값을 환급해주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10대에서 40대로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취지의 작업들이 이제 속출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제작 환경의 배경 등등을 고려하면서 우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영화들을 어떻게 유형화해 볼고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정치인 다큐멘터리 영화로 갔고요. 제목에다가 국내를 붙일 것인가 한국을 붙일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게 그 자체로 장르화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국내로 바꿨는데 여기 여러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요.
그래서 정치인 다큐멘터리 영화로 규정하고 이 연구는 한 정치인을 기리고 지지하는 일군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에 시사하는 바를 알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우선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24년까지 나온 영화 중에 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첫 변론, 이건 박원순 전 시장 얘기인데 이제 2차 가해 논란이 있어서 상영이 못된 영화고 이 영화 제외하고 많이 봤는데요. 이후의 영화들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최대한 보고 같이 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담론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작품 분석이나 이제 미학 분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적절한 대표성을 띠는 두세 편을 선정해서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구성은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봤는데요. 어떤 담론 속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래서 시대적 배경, 그리고 산업적 환경이라고 했는데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제작 환경이 있는가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과 팬덤 문화를 중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미학적 양상은 이제 아카이브 다큐가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정동적인 즉 감성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는가, 아카이브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감성과 기억에 관한 측면을 좀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설명적 양식, 뭐 니콜스의 용어긴 한데 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교훈적인 스타일인 설명적 양식으로 회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런 양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일단은 이런 영화들이 왜 나왔을까? 왜 항상 저항과 억압에 대한 저항,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렇게 입장을 위치시켜 왔던 감독들이 왜 갑자기 우후죽순 막 튀어나올까? 이런 영화들이. 그런 것이 이제 흥미롭게도 포스트 트루스가 옥스포드 사전에 올라왔을 때랑 무연 두 도시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연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꿈틀꿈틀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으로서 진실이 무의미할 정도로 퇴색되었다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진실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궤변적인 논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될 것인가. 즉 저항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리적 폭력, 억압, 은폐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진실을 뒤틀어 버리는 상황이 저항의 대상이 돼버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의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압박 속에서 이런 영화들이 밀려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 트럼프 취임 사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신의 취임식 참석 인원이 누구보다 많았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오바마 취임식 사진이랑 비교를 하면서 아니잖아라고 하니 백악관 대변인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대안적 사실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조지 오웰의 1984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또 이 김군이라는 영화 아시죠? 김군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거기 광주항쟁의 피해자였던 한 분이 이제
후유증으로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데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만원 김군이라는 영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만원의 북한 개입설에 대한 주장을 또박또박 반박하는 형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만원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뭐 제1광수, 제2광수 다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 그럼 우리가 제1광수를 한번 찾아줄게. 제1광수를 한번 찾아주면 되잖아.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지만원의 얘기와 광수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그 희생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 그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그 사람 말이 어떤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반박한다고 치자. 근데 우리가 이걸 또 하나하나 따지고 그래야 하는가? 그 말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뭐 주어, 동사, 명사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한 건 아니고 대명사가 많아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왜 우리가 이걸 아직도 일일이 반박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어떤 진실을 교묘하게 뒤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는 그거 유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라고 하나씩 다 이렇게 반박하고 이래야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지침 이런 게 보였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치인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떤 물리적 폭력이나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호도된 진실에 맞서야 하는 배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반작용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궤변적 프레임에서 아예 그 안에 말려들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실을 얘기해보자라는 취지로 출발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정치인 영화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연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배준이라는 연구자는 이제 그대가 조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한다기보다는 진실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인물을 그려냄으로써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진실을 발견하고자 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제 영화의 평점이 10점 아니면 1점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통해서 어떤 그 감정적 유대에 기대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또 감정적 반응으로 양분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또한 포스트루스의 징후라고 견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입니다 같은 경우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상을 다루고 있는데도 그 평점이나 댓글이 어마어마했죠. 일단 그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모였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혐오적 반응이 온라인상에 또 난무했던 거죠. 그래 이제 보면 이런 경향을 역화효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그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증거를 맞닥뜨렸을 때 진보 보수 모두 이를 좀처럼 수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나이안과 레이플러의 그 실험에 따르면 특히나 그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그 열성 보수주의자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그 진보 진영에서 많이 제작되고 있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정치인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지자에게는 어떤 위로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이제 양적으로 축적될수록 이런 배경들 속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산업적 환경 조금 과한 제목이 아닐까 싶지만 예. 제작 환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인력과 환경의 유입 즉 기존의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어떤 견고한 바운더리가 어떻게 약간씩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블러드해진다. 아무튼 그 바운더리가 조금 확장되거나 혹은 좀 유연해지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이 제작 환경의 요인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업적 가능성 그리고 방송과의 어떤 결합 그리고 이 국내외 영화제나 피칭 프로그램 네트워킹 확대 등을 통한 배급 채널의 다양화 그리고 OTT 플랫폼에서 상당수의 다큐멘터리들을 보고 또 해외 다큐멘터리들이 OTT 플랫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 해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방송 다큐멘터리가 많이 올라오죠. 해외에서도 이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치열한 것도 있고 굉장히 엔터테이닝한 것도 있고 형식적으로 기발한 것도 있고 이거는 리얼리티 쇼라고 봐야 할지 다큐멘터리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반 시청자들에게 다큐멘터리가 참 재밌는 거구나라는 인식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전반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상업적 가능성에 크라우드 펀딩이 결정적으로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상영 지원으로 시작했는데 제작 투자로 확대되고 이제 극장 개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면서 이 보면 저기 245% 이제 저거는 펀딩 목표액이 245%고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가 펀딩 목표액을 훨씬 초과했고요. 지금 제가 별도로 찾은 자료에는 지금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 했는데 제작비 대비 펀딩 액수를 보면 대부분 상당수를 뭐 노무현입니다는 80%를 넘기고 뭐 무연도도시 이야기, 기리의 김대중 다 80%를 넘겼습니다. 그게 이제 상영 비용까지 합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작비 대비 한 7, 80%는 충분히 충당하고 있고 그대가 조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제작 홍보비를 합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6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으로 엄청난 그 제작비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건국 전쟁은 왜 34%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4% 정도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제가 5위까지만 조사를 여기다 써놨는데 6위가 이제 문재인입니다고 그 이외에도 대부분의 영화들이 좀 6위까지가 문재인입니다. 10만이 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10만이 좀 안 되지만 서너 편을 제외하고서는 10,000명은 다 넘습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는데 기본으로 정치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10,000명은 넘는다는 얘기죠. 안 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정치인이 소재가 되면 장사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 뭐 자유로운 제작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상영이 가능해졌고 극장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상영이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이 팬덤 문화랑 강하게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서 그 제작 주체로 올라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대중문화의 팬덤 양상과 비슷한 구조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뭐 SNS,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이걸 스스로 전파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그 공동체 정체성, 뭐 정치적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팬덤적 수용을 더 강화시키고 더 빠르게 증폭시키고 참여자들 간의 감정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런 양상을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영화가 점점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향해 왔던 그동안 억눌려서 들리지 못했던 얘기를 정말 힘겹게 어렵게 들려오던 상황에서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거라고 판단되었던 이야기에서 지금은 이제 관객이 보고 싶은 이야기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양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큐멘터리가 시민 참여라는 미덕을 구현하고 어떤 특정 그룹의 감정적 고양을 이루는 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이제 이런 건국 전쟁의 페이백 마케팅 등등이 영화계에서는 이제 어떤 시장 질서, 극장과 제작, 극장 상영 이 안에서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준스톤 이어는 못 봤는데요. 못 보고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좀 그 정치 10수년 정도 일을 했던 정치인인데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 브이로그에 가깝다라는 평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초에 문재인입니다가 등장했을 때의 정치인 다큐멘터리와 가장 최근에 상영된 준스톤 이어온이라는 정치인 다큐멘터리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영화들이 어떤 양상으로 어떤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보았을 때 이제 아카이브 다큐멘터리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생존에 있는 경우는 팔로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편집 전략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그 편집을 통해서 시청 관객 시청자들의 감정적 반응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한 초점화를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노무현입니다의 경우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영화적인 플롯 구성을 갖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챕터로 구성이 돼 있고 이 한 인물에 대한 어떤 신화화나 뭐랄까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어떤 한 인물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까지 되는가를 보여준 다음에 대통령 당선이 되는 그 순간을 절정으로 놓고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장례식 운구로 바로 배치가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의 편집들을 통해서 그 한 인물에 대한 깊은 애도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의 편집 기법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영화들을 제가 지금 말하기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뭔가 그 아카이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실제 그 영화들에 대한 댓글이나 비평가들이나 관객평 같은 거를 보면은 아카이브 자료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객들 중에서는 젊은 층도 있고 그 정치인이 생존해서 한참 활동할 당시에 자료들을 직접 접하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생생한 그 기록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팔로잉하는 건 못지않은 열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 11편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11편 중에서 4편이 노무현, 3편이 김대중 중이었는데 대부분이 어떤 식이었냐면 아카이브 자료를 쓰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넣습니다. 그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카이브 자료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 비슷합니다. 제가 너무 좀 그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서 조심스러운데요. 예컨대 노무현입니다의 경우 그 노무현입니다, 시민 노무현, 노무현과 바보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무현 두 도시 이야기는 이제 노무현과 백무현 그리고 또 다른 제3자의 얘기를 섞은 거긴 하지만 노무현입니다는 노무현이 되는 과정,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죽음, 노무현과 바보들은 노사모 이야기, 시민 노무현은 노무현이 퇴직해서 그 서거할 때까지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살아생전에 활동하던 기록 또한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는 소스도 출처가 한정되어 있고 하게 되는 인터뷰이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계속 나중에는 한 11편째 보고 나면 이게 그 영화인가? 저게 저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쩌면은 이 정치인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거는 이렇게 한 10년 정도를 반짝 태우고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정된 소스가 반복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거는 김대중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희한하게도요. 아무래도 기뢰의 김대중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사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소름이 끼치더라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과거 업적들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관객들을 위해서 설명적 논조가 되게 많아요.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그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진부한 설정이죠. 그냥 어디서 태어나서 뭘 했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했고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 흔히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진작부터 안 쓰려고 노력한 권위적인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권위적인 중년 남성의 그 목소리로서 관객들의 해석을 한정짓고 방향짓는다라고 해서 다큐멘터리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더 이상 영화에서는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제 그게 막 등장해요. 특히 김대중 영화에서 이제 그런 식의 그 설명적 양식으로 퇴화했다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좀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같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교훈적이고 약간 계몽적인 시선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학적으로는 어떤 그 정서 공동체를 위한 감정의 호소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카이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로우 데이터로서의 의미, 그리고 이제 편집을 통한 플롯 구성 이런 것들이 좀 그 이전의 다큐멘터리들과 조금 차이가 큰 차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이전 다큐멘터리에서도 아카이브 많이 사용했고 편집 많이 썼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한계가 많이 노정된다라고 보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그 시대적 배경, 제작 측면, 그 다음에 그 양상으로 살펴본 정치인 다큐멘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참 발전시키고 있는데 결론을 말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은 시대적 측면에서는 이 감정과 정치가 긴밀하게 엮여 있는 현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그 다큐멘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고유한 현실 인식 방식을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과 팬덤 중심의 수용 구조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던 상당히 독특한 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감정적 연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정체성 확인 도구로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활용하고 있었던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었던 양상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짚었던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감정의 고조나 기억의 재맥락화를 유도하는 어떤 정동적 진실 구성의 재료로 쓰고는 있었으나 뭐 권위적이고 설명적인 특징, 그다음에 어떤 반복에 의한 한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됨 저것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유형은 감정과 진실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넘나들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 제작되는 새로운 지형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감성 정치의 일환으로 그친다면 다큐멘터리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기존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맥락 안에서 등장한 이 정치인 다큐멘터리가 과연 다큐멘터리의 책무와 정치적 참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비판과 탐색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홍유리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의 김미연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사실 저도 이 글을 이렇게 미리 못 봐가지고 여기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좀 다시 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하고 이제 과거에 봤던 거에 의존해 있어서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세 편의 영화는 이게 뒤섞여갖고 어떤 영화가 어디였는지 좀 혼돈된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저는 사실 MBTI를 안 해봤고 제 MBTI가 뭔지 잘 모르고 그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는데 최근에 어떤 대화에서 T지 뭐 이런 반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는 T냐 F냐 물어보면서 T라는 그런 반응이 약간 이제 공감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좀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들이 아내에게 행해서 주로 일을 키우는 그런 반응 양태가 이제 T의 구분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게 이제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오히려 이제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그게 시대의 어떤 하나의 반응인 것 같아요. F적인 설득력이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 이제 유인이 되어야지 어떤 비판이든 지지든 이런 것들이 힘을 얻는 그런 시대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MBTI와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홍 교수님의 논문은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큰 주제도 있고 이제 영화적으로는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어떤 형식들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시네마 베리떼라든지 그 뒤에 여러 가지 진실의 측면에서 다큐멘터리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이제 이런 방식에서 이제 픽션과 섞이고 그것이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실 자체를 뛰어넘는 것들을 오히려 조작하기 위한 방식으로까지 실제 화면들이 나가는 것들하고도 결합이 되어지면서 지금 시대에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포스트 트루스나 정동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러니까 사실 자체보다 본인의 감정이나 인지 상태가 인정되어지고 지지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어떤 그 결집력의 상태, 이제 그게 왜 점점 더 그렇게 가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유튜브도 있을 테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다는, 그리고 어떤 그런 편향적이고 극단의 사회라고 자꾸 인식되어지는 여러 가지 담론의 양태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 정치인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범주를 하나의 뭐 시대 영화적으로는 장르적인 사이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와 연관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말하고 싶어 하는가, 또는 어떻게 그런 방식에 다가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들을 논의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발표도 듣고 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래서 그 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우선 드리면,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그 영화의 산업적인 배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해고된 방송 인력의 유입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사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OTT라고 하는 매체들이 나오면서 방송과 영화의 경계가 굉장히 블러해지고, 실제로 그 참여하는 인력이나 기술적인 방식이나 이제 산업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지는 건 명확한 사실인데, 그 여기에서 주로 인용하신 대표적인 다큐멘터리를 그 감독하거나 제작한 요 분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영화 쪽에서 나온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그 거기에서 뭐 이를테면 노무현입니다를 만든 감독은 뭐 방송 아주 오래전에 방송 쪽에 있긴 했는데, 이제 지금 그 언론계에서의 방송 탄압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맥락이 전혀 다른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기루의 김대중 같은 고 영화의 쪽과 그다음에 노무현입니다의 그 형식적인 틀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 감독들의 전작들을 보면 이제 영화 다큐멘터리라는 그 범위 안에서도 그 인물 다큐를 하더라도 그 접근하는 형식이 굉장히 다른 감독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란 생각이 들고, 이 참여했던 이제 제작자들 그룹이나 그다음에 감독들이나 이제 이런 메인 스태프들 맥락에서 봤을 때는 원래 독립 영화계던 뭐 학교던 이렇게 좀 원래 그 영화 베이스의 인력들이 사실 메인이 돼서 정치인 다큐를 만드는 그 경향이 훨씬 더 강해서, 그건 약간 구분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좀 질문처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그 포스트 트루스와 그 정동의 어떤 역화 효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제 제일 큰 그 맥락은 결국은 정치의 팬덤화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노사모 이후에 형성된 그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그런 활동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맥락화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산업적인 그런 그 지지를 받고 같이 되어지는 그런 맥락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시 돌아온 조국 뭐 이쪽에 이제 제작하고 배급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국 당원이자 뭐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이 또 작업을 한 것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나 정치인 다큐멘터리가 정치의 팬덤화와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실이나 사실의 전달과 어떤 설득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홍 교수님도 발표 자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그 지지 세력을 결집해서 점점 그 힘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더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이제 기류의 김대중이나 이런 영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여도 그 형식적인 완성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이제 평론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굉장히 작품적인 완성도가 있는 다큐멘터리가 와 별개로 얼마나 튼튼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그 클라우드 펀딩이나 관객 수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제 정치의 팬덤화의 어떤 하나의 결과이자 그거의 순환 과정에서 좀 더 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좀 나쁘게 말하면 활용, 또는 좋게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선전선동의 어떤 그런 매체로서 쓰이는 그런 맥락하고 결합이 돼 있다는 점에서 그 영화 장르적으로 짧은 사이클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이루어진다기보다 지금 그런 형태의 정치 활동들이 좀 결합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그 결국은 이제 이런 그 포스트 트루스와 정동, 그리고 정치의 팬덤화,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치인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어떻게 기존의 다큐멘터리와 미학적으로 다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뭐 다큐 푸티지나 편집 방식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극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뒤섞여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중에 이제 그 첫 오프닝이 이제 두 도시였던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걸 뒤에서 따라가는 트래킹 샷으로 길게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뭔지. 예.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그 예전 히치콕의 만이라던가 이제 최근에 그 교황 콘클라베 같은 영화의 오프닝이 그 인물을 탐구하는 방식을 이제 뒤에서 트래킹 샷으로 따라가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전통적으로 극영화에서 이제 몇 편의 영화들에서 그 나타난 그 인물에 집중되어지는 그 어떤 극영화의 촬영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학적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그냥 하나 드린 건데, 근데 사실 그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감정을 고양하기 위해서 그 뭐 특정한 감독을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 극영화적인 편집을 통해서 그 감정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큐를 구성하는 스타일을 구사하는 다큐 감독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뤄보면 미학적인 측면에서 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이제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그 단단한 바운더리가 어떻게 약간 녹아내려서 그럴 수가 있는지에 대한 배경으로서, 제가 해고라는 말을 자꾸 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기득권 미디어에서 이제 뛰쳐 나오셔서 독립적인 환경에서 합류하신 분들이 작업을 같이 하면서 누구지 다 아시잖아요. 누가 누군지, 뉴스타파 기자님 분들이라든지. 그러면서 방송적인 측면, 영화적인 측면이 이제 서로 결합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성화된 측면의 영화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미학적인 부분에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직 여기를 어떻게 앞부분과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트루스랑 정치적 팬덤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걸 어떤 일관된 틀로 꿰어가지고 미학으로 발전시켜야 될 때까지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한번 좀 그 맥락이 맞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동, 기억 이런 것들이 전통적 극령화와 맞물리는 형식들, 왜 이런 방식을 썼는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특정한 방식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기 이제 질문을 더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네, 일단 여기서 하고 또 궁금하신 거는 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좀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홍 교수님 발표까지 너무 학술대 대미를 장식하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발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여기까지 오늘 연구 발표 마치고 폐회사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폐회사가 그냥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예,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정치와 커뮤니케이션, 제가 갑자기 정컴을 생각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와 다큐멘터리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걸 흡수하면서 이 시대를 좀 돌파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충분히 이번 논의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